안녕하세요, 써니 여러분. 저는 오늘 SNS와 디자인을 카드 뉴스를 중점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강연을 진행하게 될 고정현 디자이너라고 합니다. 네, 이 강의는 총 3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첫 번째는 사용자를 고려한 디자인, 두 번째는 SNS 디자인과 카드 뉴스, 그리고 세 번째는 디자인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네, 그 중에 첫 번째, 사용자를 고려한 디자인인데요. 갑자기 보노보노 그림이 튀어나와서 굉장히 깜짝 놀라셨을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네, 제가 이 디자인을 갑자기 집어넣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이 디자인은 한때 SNS에서 그 대학생들 조별과제를 했더니 이런 이상한 디자인을 가지고 왔다라고 되게 욕을 많이 먹었던 그런 결과물 중에 하나였죠. 이렇게 좀 논란이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게 주제와는 상관없는 보노보노 이미지를 배경에 크게 갑자기 딱 집어넣기도 했고, 그 다음에 글자를 굉장히 빽빽하게 적어가지고 도대체 무슨 내용을 말하고 싶은 건지 정리가 안 되게끔 디자인을 진행했기 때문이었어요. 만약에 제가 첫 번째 페이지를 디자인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사용자를 고려한 디자인, 글자만 위주로 작업을 해서 보여드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두 가지를 다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드리고 싶어서였어요. 과연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더 좋은 디자인일까? 입니다. 아마도 대다수의 분들이 2번에 그냥 깔끔하게 된 디자인이 훨씬 더 낫지 라고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주고 싶었던 메시지는 사용자를 고려하지 않은 디자인이 얼마나 좋지 않은가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함에 있어서 더 효율적인 부분은 실제로 좋지 않은 디자인을 앞에서 보여드리는 게 더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상황에서는 더 좋은 디자인은 앞에서 보였던 1번 보노보노를 활용한 디자인이 좋은 디자인이 아니었을까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예쁜 디자인은 아니지만요. 그래서 예쁜 디자인을 할 것인가, 좋은 디자인을 할 것인가, 물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면 좋지만 때로는 좋은 디자인만 잘 선택을 해도 좋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라는 게 이 이야기의 취지입니다. 좀 더 본질적으로 넘어가서 디자인이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디자인은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자는 그냥 기획에 맞춰가지고 시각적으로 예쁘게만 만들면 되지 무슨 문제를 파악하고 이런 이야기를 해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하지만 예시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께서 편의점에 가셔서 병맥주를 구입해 본 경험이 아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은 그냥 병으로 된 어떤 음료수를요. 근데 항상 누구나 병따개를 항상 가지고 다니진 않죠. 그래서 편의점에서 이런 음료를 구입해서 먹고 싶을 때 병따개로 딸 수가 없어서 마실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사용자들이 어떤 불편함을 느끼는지라고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손으로 돌려서 딸 수 있는 병뚜껑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능적인 부분도 당연히 숨어 있지만 디자인적으로도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디자인적으로 접근을 해서 사용자가 어떤 걸 편하게 할 수 있을지를 적용을 잘한 예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디자인의 내면과 외면이 있다면은 저는 외적인 부분을 다듬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오히려 내적인 부분들을 먼저 더 다듬은 후에 넘어가야지 좋은 결과물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개념이 그래서 사용자 경험 디자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용자 경험 디자인은 UX라는 단어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죠. 유저 익스퍼리언스 디자인, 즉 사용자를 어떤 상황들을 고려해서 디자인을 진행할 것인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전적인 내용을 보자면은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선택하거나 사용할 때 발생하는 제품과의 상호작용을 제품 디자인의 주 요소로 고려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소비자의 요구를 벗어나는 요소를 최소화하고 사용자의 관찰을 통해 사업과 마케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제품이나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제 생각은 그래요. 꼭 제품이나 서비스 디자인에만 얘를 적용할 게 아니라
저는 모든 디자인에서 이 요소를 고려해야지 좋은 결과물을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디자인에서 어떤 정보를 줄 것인가, 혹은 또 누구에게 보여줄 것인가,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 보여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보이게 할 것인가 등등에 따라서 디자인의 판도가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고려해야 될 요소, 바로 사용자입니다. 이 사용자는 소비자라고 일컫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타겟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경영학, 경제학, 사회학 등등의 모든 분야에서 어떤 마케팅이나 홍보 등등을 진행할 때 사용자를 고려하지 않는 분야는 없어요. 근데 디자인은 어떤가요? 대부분의 디자이너들은 아무래도 클라이언트의 의뢰를 받아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용자의 취향에 맞춰서 디자인 결과물이 나오는 상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대 대학생을 주 타겟으로 한 강연 포스터를 디자인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이 기획을 한 클라이언트가 50대 남성 공무원이에요. 그러면 보통은 우리는 당연히 20대 대학생이 볼 거니까 얘네들의 취향, 그리고 어떤 패턴, 소비 문화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얘네들의 취향에 맞춰서 디자인을 진행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이죠. 하지만 간혹 가다가 이제 50대 이상의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새로운 것보다는 그냥 익숙했던 것들이 좋은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물에 있어서 자기 취향을 반영한 디자인을 고집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클라이언트의 취향을 반영한 이런 결과물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이 디자인이 무조건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20대들이 흥미를 가질 만한 디자인 요소는 거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강연 포스터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디자인을 진행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디자인을 하지만 나의 취향보다는 내가 이 디자인을 보여줄 대상에 대한 어떤 트렌드, 그리고 소비 패턴, 그리고 문화 이런 것들을 잘 반영을 해서 디자인을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SNS 디자인과 카드 뉴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가기 전에 일단 SNS라는 매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존의 홍보 매체들은 이런 포스터라든지 혹은 리플렛, 잡지, 이 신문과 같이 지면을 활용한 홍보 매체들이 대부분의 주를 이루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카드 뉴스라는 단어를 도대체 언제 처음 들어봤지?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이 카드 뉴스라는 단어는 스마트폰의 보급과 굉장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일상 속에서 이렇게 스마트폰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스마트폰에 맞춰서 홍보 채널 또한 변화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런 블로그라든지 카페라든지 미니홈피, 즉 컴퓨터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조금 많이 주를 이루었다면은 이제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트위터와 같이 모바일 화면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SNS 환경으로 이렇게 옮겨 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용 방법에 대해서도 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스마트폰은 자판 없이 이 터치, 손가락을 활용해서 이 화면을 조작하는 방법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 이 스와이프라는 기능들이 이렇게 개발이 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가장 좀 적합한 방식으로 화면을 넘겨서 볼 수 있는 홍보 수단들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 중에 하나가 카드 뉴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디지털 환경도 굉장히 많이 변화하게 되었는데요. 스마트폰과 더불어서 태블릿 PC, 그리고 그냥 기존에 사용했던 어떤 PC뿐만이 아니라 노트북까지 굉장히 많은 디지털 디바이스들이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들은 가로 화면에 맞추어야 될 때가 있고 어떤 것들은 세로 화면에 맞추어야 할 때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홍보물을 만들 때 우리가 가로로 만들 것이냐 세로로 만들 것이냐를 고민하게 되는데, 가장 적합한 거는 결국에는 그 가운데에 있는 정사각형 판형이 가장 적당한 크기가 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카드뉴스도 이렇게 정사각형 판형으로 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홍보 매체와의 차이점을 조금 살펴본다면요, 기존의 어떤 그 온라인 뉴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텍스트와 그 다음에 이미지들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똑같은 정보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카드뉴스도 뉴스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면적으로 굉장히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판형 자체도 예전에는 포스터가 가로 또는 세로 형태였다면은 얘가 이제 정사각형 판형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디자인의 종류를 이야기할 때 어떤 거는 카드뉴스다, 어떤 거는 포스터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사실 어디에 인쇄를 하고 어디에 출력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데, 반대로 이 터전을 불태우라라는 포스터도 정사각형 판형으로 만들고 좀 더 정보를 제공하는 형식으로 만든다라면은 결국에는 카드뉴스로 바뀌게 되는, 매체가 변화가 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죠. 그래서 이 카드뉴스의 특징들을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장점과 단점을 기준으로 본다면은, 장점으로는 아무래도 카드뉴스는 이미지라든지 일러스트들을 좀 더 활용을 하고 글의 내용을 좀 더 없앴기 때문에 기사에 대한 이해도와 흥미도를 좀 더 높일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많지 않은 양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정보를 효율적으로 습득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미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저장을 해서 내가 휴대하면서 보기에 굉장히 용이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적은 노력으로, 적은 비용으로 이 제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성비가 뛰어난 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점은 이제 아무래도 이 공간이라든지 그 다음 뭐 페이지 수의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습득할 수 있는 정보가 상당히 제한적이죠. 그리고 계속 이 스와이프 방식으로 넘기게 되는, 반복되는 구조 때문에 신선도가 떨어지거나 혹은 피로도를 유발할 수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30 스마트폰이 가장 익숙한 세대한테는 적합한 매체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좀 노년층, 나이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스마트폰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접근이 되게 어렵죠. 그 다음 너무 많은 카드뉴스 매체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좀 경쟁력 있거나 좀 새로운 그런 매체는 아니라는 점에서 반대로 흥미가 조금 떨어질 수 있는 매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어떤 속성들을 조금 살펴본 다음에 카드뉴스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사각형의 판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1080 곱하기 1080 픽셀로 작업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픽셀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요. 이 픽셀이라는 단어는 디지털 디바이스, 즉 컴퓨터나 모바일과 같은 이 화면에서 이루어지는 구성 요소를 픽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러한 조그만 사각형들이 모여서 하나의 이미지를 이루게 됩니다. 보시면은 이 이미지의 일부분을 확대를 했을 때 다음과 같이 굉장히 깨지는 현상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얘네들이 오밀조밀하게 모여서 굉장히 부드러운 이미지를 구현을 하고 있는 게 이 픽셀 방식의 장점이죠. 그리고 이 픽셀 방식은 다른 말로 비트맵 또는 레스터 방식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픽셀하고 조금 같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해상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DPI랑 PPI라는 단어, 아마도 생소하면서도 어디선가는 들어봤을 것 같은데 라고 좀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디자인과 관련된 어떤 공모전을 제출을 하시게 되면은 이런 문구가 있어요. 이미지의 해상도는 300 DPI 이상으로 맞춰서 제출을 해라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게 바로 해상도, 화질에 대한 이야기고요. DPI는 닷 퍼 인치의 줄임말입니다. 즉 인치당 점의 개수를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점은 인쇄를 했을 때 나오는 망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망점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잉크를 사용하는 인쇄의 특성상 이 잉크들이 오밀조밀하게 모여가지고 이 이미지를 이루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치 안에 1인치 곱하기 1인치 안에 얼마나 많은 잉크들이 모여 있는지에 따라서 해상도가 결정이 되게 돼요.
다음 보여드리는 이미지는 같은 크기의 이미지인데요. 해상도가 300의 DPI를 가지고 있느냐, 72 DPI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거는 굉장히 선명하게 보이는 반면에 어떤 거는 굉장히 흐리게 보이게 되죠. 그리고 PPI라는 개념은 아까 인쇄에서 사용되는 망점의 개념이라고 말씀드렸다면 이 PPI라는 개념은 픽셀 퍼 인치, 즉 인치당 픽셀의 개수를 이야기합니다. 앞서서 픽셀에 대한 개념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당연히 이 웹과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72, 150, 300 몇 개의 이 픽셀이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해상도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인쇄용 DPI 같은 경우에는 최소 300 이상은 맞춰주셔야지 좋은 화질의 결과물을 얻으실 수가 있고요. 근데 반대로 이 웹에서는 72 PPI 정도만 맞춰주셔도 좋은 해상도의 결과물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웹의 특성상 너무 해상도가 좋은 이미지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 이미지의 용량이 올라가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이미지를 불러오는데 굉장히 좀 버벅거릴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화질로만 맞추고 용량을 최대한 낮추는 방향으로 웹은 작업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색상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해상도의 개념과 똑같이 이 색상 공간에 대해서도 웹에서 사용하느냐 혹은 출력하고 인쇄를 하느냐에 따라서 사용되는 용어가 조금씩 다른데요. RGB 그리고 CMYK라는 용어는 여러분들이 아마 익숙하게 들으셨던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RGB는 빛의 삼원색. 옛날에 뭐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이 미술 시간 생각해 보면 빛의 삼원색, 색의 삼원색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잖아요. 이 빛의 삼원색은 레드, 그린, 블루를 이야기를 하고 얘네들은 합쳤을 때 하얀색이 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빛으로 이 화면에서는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이 빛의 삼원색은 바로 모니터 화면에서 구현되는 색상값을 이야기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CMYK는 반대로 색의 삼원색인 시안, 마젠타, 옐로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 한 가지 더 블랙, K를 더해서 4가지 색상을 혼합하여서 색상을 만들어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로 잉크, 즉 인쇄나 출력할 때 많이 사용되는 색상 모드입니다. 그래서 이 색상 공간에서의 어떤 차이를 살펴보면요. 우리가 만약에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컬러가 이렇게 큰 범위가 있다라고 한다면 RGB 같은 경우에는 이만큼 또는 RGB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RGB는 이만큼의 색깔을 구현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CMYK는 이 검정색 부분 있죠. 이 정도의 색상밖에 구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잉크로 뽑는 컬러는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모니터에서 바라보는 빛을 통해서 바라보는 색상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많은 색상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만약에 카드뉴스처럼 웹용으로 작업을 하게 된다면 더 많은 색상을 구현할 수 있는 RGB 모드로 작업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게 되겠죠. 근데 반대로 만약에 인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 RGB 모드로 작업하게 돼서 나중에 인쇄를 하게 되면은 이쪽에 있는 컬러를 사용했다 그러면은 CMYK는 구현할 수 없기 때문에 색깔이 더 탁하게 나오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쇄용으로 할 때는 반드시 CMYK 모드로 작업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뭐 일러스트레이터라든지 포토샵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작업을 진행을 하실 텐데 처음에 이 사전 설정을 진행할 때 색상 모드가 어떤 모드로 되어 있는지 내가 작업하는 환경에 따라서 설정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다음은 확장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제 결과물을 잘 만들었으면 이미지를 내보내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 많은 이미지를 표현하는 방식 중에서 어떤 확장자를 선택해야 될지 굉장히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대표적인 예시로는 이렇게 총 6가지의 확장자가 있습니다. GIF부터 로우 파일까지 있죠. 화질은 GIF가 가장 낮고요. 로우 파일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낮은 GIF가 용량은 가장 적게 차지하고 로우 파일은 뭐 파일 하나당 진짜 1기가, 2기가 이렇게 될 정도로 굉장히 용량이 커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익숙한 거는 JPG와 PNG 파일이 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웹에서 구현되는 이런 이미지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높은 해상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2 정도만 유지해도 괜찮은 해상도를 얻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로우 파일처럼 너무 큰 파일을 필요가 없고요. 그냥 중간 정도만 가지고 있는 화질을 가지고 있어도 충분히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용량은 최소한으로 낮추는 게 인터넷상에서 버벅거리는 현상들을 줄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JPG 혹은 PNG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의 장점을 살펴보면은 JPG 같은 경우에는 높은 압축률이고, 그리고 가장 많이 쓰이기 때문에 친숙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용량이 낮은 편입니다. 근데 단점으로는 간혹 가다가 색 손실이 발생을 해서요. 예를 들어서 CMYK 모드로 작업을 했을 때로 예를 들면 작업을 해서 내보내기를 했는데 이거를 친구한테 카카오톡으로 전송을 했어요. 근데 화면에서 보는 그 PC에서 봤을 때보다 그 다음에 스마트폰으로 봤을 때의 색깔이 더 쨍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즉 내가 원했던 컬러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PNG 같은 경우에는 JPG보다는 상대적으로는 조금 더 용량은 무겁지만 장점으로는 투명한 배경을 구현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색 손실이 상대적으로 좀 덜한 편입니다. 그래서 실험적인 부분들도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나한테 적합한 확장자는 어떤 걸까? 라고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JPG와 PNG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적합한 거를 잘 선택을 하셔서 결과물로 내보내게 하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사용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잠깐 고양이 사진을 보고 넘어갈 건데요. 네, 너무 귀엽죠? 네, 갑자기 뜬금없이 제가 고양이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이런 썰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클릭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표지에 고양이를 넣어라 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이 고양이라는 동물은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하면서도 2030 세대들한테는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동물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2030 세대를 타겟으로 한 카드뉴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고양이를 넣으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이 타겟에 대한 관심 유도를 어떻게 하면 될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디자인을 진행할 때는 그러면은 이 내가 타겟으로 하는 연령층, 성별에서 어떤 것들을 사용을 해야지 더 관심을 끌어낼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스마트폰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곽초룡이라는 그 타짜의 곽초룡이라는 캐릭터가 갑자기 유행을 하면서 카드뉴스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 매체에서 이 곽초룡을 패러디한 이런 홍보 수단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었어요. 이런 것처럼 항상 우리는 이 스마트폰 혹은 인터넷 속에서 이런 트렌드를 항상 찾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타겟으로 한 사람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계속 지속적으로 파악할 필요도 있죠. 근데 만약에 반대로 내가 타겟으로 한 연령층이 노년층이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않은 세대이기 때문에 카드뉴스라는 매체를 선택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오류가 될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조금 잘된 사례를 몇 가지를 조금 가지고 와봤는데요. 만약에 10대, 20대를 타겟층으로 한다라고 고려를 했을 때 요새는 이 펭수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비타 500에서 펭수라는 캐릭터를 가진 홍보를 많이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펭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게시물을 클릭해서 보게 되겠죠. 그리고 반대로 이제 여러분들께서 작업하신 결과물 하나를 가지고 와봤는데 20대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들의 어떤 자주 사용되는 폰트라든지 컬러라든지 선호하는 그런 취향들이 있어요. 물론 이 써니라는 색깔, 이 아이덴티티를 가진 컬러가 빨간색이어서 사용한 것도 있지만 20대와 굉장히 잘 어울리는 컬러를 사용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폰트 또한 20대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리고 선호하는 그런 폰트들을 잘 골라서 사용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처럼 여러분들이 단순히 어떤 주제 혹은 테마만 선정할 때 이 사용자를 고려할 것이 아니라
폰트를 고를 때도 색깔을 고를 때도 이미지를 배치할 때 등등에서도 어떤 것들을 내 타겟층이 선호할 것인지를 잘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과 이어서 과연 그러면 디자인을 어떤 방식으로 적용하면 좋을지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사실 이 부분인데요. 정보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어떤 걸 먼저 강조해서 보여줄지를 잘 선택할 줄 알아야지 좋은 디자인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시를 다시 보자면 이 포스터에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어떤 정보, 즉 터전을 불태우라라는 이 내용은 굉장히 크게 들어가 있는 반면에 작은 글자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굉장히 작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근데 이렇게 배열하는 데는 저는 다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수많은 매체 중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먼저 끌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글자를 가지고 디자인을 진행을 했지만 이 터전을 불태우라라는 이 자극적인 문구가 관심을 유도하는 장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텍스트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래픽적인 부분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크기의 글자를 가지고 있는 건 이제 2014 광주 비엔날레 그리고 날짜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 터전을 불태우라라는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광주 비엔날레라는 것을 본 사람들 중에서 만약에 내가 이 광주 비엔날레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있는 아주 작은 글자들도 자세하게 살펴볼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나는 비엔날레라는 전시에 관심이 없어 라고 한다면은 옆에 있는 정보가 아무리 크게 나와 있다고 한들 읽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배열을 해서 사람들이 읽게끔 만들지를 결정하는 게 이 디자인의 흐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카드뉴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정보들을 다 보이기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정보들을 위주로 골라가지고 배치를 하고 구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제목, 부제, 본문, 이미지, 그래픽 이런 구성 요소들이 있다고 했는데, 만약에 나는 다 중요해. 그래서 모든 것들의 글자를 키울 거야. 그리고 색깔 같은 경우에도 알록달록하게 다 표시를 해야지 라고 한 경우에는 도대체 이 중에서 뭐가 가장 중요한지를 전혀 알 수가 없게 돼버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한 가지 예시를 보도록 할게요. 물론 이 디자인이 뭐 나쁘다, 잘못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건 순간적으로 지나갈 때 이런 디자인을 봤다고 한다면 여기서 가장 먼저 보여야 될 게 어떤 걸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부분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재구성했을 때는 이 질문의 부분,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사람에게도 감염될 수 있나요? 라는 이 문구가 만약에 나에게 자극적으로 다가오고 궁금하게 만든다면은 이 밑에 있는 답변은 조금 작게 표시되더라도 이거에 대한 답변을 사람들은 찾아볼 거예요. 그리고 이 질병관리본부 마크 같은 것들은 물론 만든 당사자들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소비자들은 굉장히 관심이 없는 정보 중에 하나죠. 그리고 또 다른 예시로 이렇게 너무나 한 페이지에 많은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을 경우에도 어디서부터 읽어야 될지 뭐가 가장 중요한지 굉장히 헷갈리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굳이 이렇게 한 페이지에 다 넣는 게 아니라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자극적인 이미지를 제가 가져다가 집어 넣어 봤는데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죠. 그리고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대한 주요 임상 증상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가장 중요하지 않은 뭐 제작한 곳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래픽을 한 사람, 자료 제공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은 좀 작게 표시를 해도 사실 소비자들은 아무리 크게 해도 저런 것들을 중요하게 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맨 뒷페이지로 그냥 따로 빼서 표지처럼 사용을 해도 되겠죠. 네, 다음 부분은 이제 서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서체는 이제 종류에 따라서 그 다음에 사용 방식에 따라 조금 나눠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종류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크게 세리프체와 산세리프체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리프라고 하는 거는 여기 표시된 것처럼 글자에 어떤 삐침이 있는 구간을 세리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명조체
대비되는 그런 글자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산세리프는 산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리프가 없는 서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딕 서체와 조금 맞물려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본문용 서체와 제목용 서체를 구분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요. 둘 다 약간 고딕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어떤 부분들은 굉장히 좀 꾸밈 요소가 강한 폰트고 어떤 부분은 정갈하게 되어 있는 폰트죠. 그래서 우리는 명조체, 그리고 고딕체, 그리고 이런 제목용 서체들을 어디에 적절하게 배치를 할 건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목용 서체를 이렇게 본문에 그림하는 본문에 배열을 할 경우에는 좀 굵기도 하고 또 어떤 꾸밈 요소가 있어서 사람들의 어떤 흥미나 이목을 끌기에는 되게 적합하죠. 하지만 한 번에 잘 읽히지는 않죠. 읽는데 굉장히 불편하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문용 서체는 가독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고딕이라든지 일반적인 고딕이라든지 명조체를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카드 뉴스를 가지고 예시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이 다 제목용 서체를 가지고 디자인을 하게 되면은 이 중에서 어떤 게 중요한지도 사실 보기가 되게 어렵고 그 다음에 한눈에 뭐가 딱 정리되어서 들어오지도 않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정리를 한다라면은 불필요한 요소들은 최대한 배제하고 제목용 서체는 제목용 서체 그대로 쓰고 나머지는 일반 고딕으로 해서 좀 깔끔하게 정리하는 편이 순서대로 읽히기도 편하고 한눈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지도 잘 정보가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폰트를 쓰면 되나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디자이너들 사이에서는 잘 모르면은 노토산스, 이 본고딕을 써라 라고 할 정도로 이 노토산스라는 폰트를 굉장히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구글이라는 회사와 어도비라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죠. 이 두 회사가 한 3년 정도 연구를 해서 개발한 서체이고요. 그만큼 퀄리티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상업용으로도 무료로 배포가 되고 있는 폰트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가지고 뭐 누군가한테 팔거나 다시 되팔거나 그다음에 맘대로 수정해서 쓰거나 이러지만 않으면은 크게 법적인 문제를 가지지 않는 그런 폰트예요. 접근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구글에 그냥 노토산스라고 검색만 하셔도 가장 첫 페이지에 이렇게 노토산스를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페이지로 바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명조체 계열에서는 이 본고딕의 하나의 다른 시리즈로 해서 본명조라는 서체가 또 나와 있어요. 이거는 좀 아시아 서체라서 영문 서체와 좀 결합해서는 좀 쓸 수는 있는데 쓰기가 조금 그렇게 유리하진 않고요. 대신에 일본어 그리고 중국어, 한자 등등과 결합해서 사용하기에 굉장히 좋은 서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구글과 어도비에서 개발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본명조를 검색을 하시면 여기에 가장 첫 번째 페이지에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는 그런 페이지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이트로는 이 눈누라는 사이트를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상업용으로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사이트 그 폰트들을 한 번에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이트예요. 그래서 눈누.cc를 검색하셔가지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직접 폰트를 정해서 글자를 써보면서 폰트의 느낌들을 바로 활용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폰트를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는 링크로도 바로 넘어가실 수 있는 좋은 사이트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폰트 사용 시에는 반드시 저작권에 유의해서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이렇게 많이 접근을 하세요. 네이버에 무료 폰트라고 검색을 딱 해요. 그러고 나서 이 무료 폰트 사이트에 가서 제가 원하는 어떤 폰트를 선택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얘를 다운로드를 해서 무료 폰트라고 했으니까 이제 써야지 라고 하고 신나게 써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고소장이 날라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폰트에 대한 라이센스를 정확히 보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아무리 무료 폰트라고 한들 대개는 보통 개인이 그냥 사용을 하거나 국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디에 쓰일지에 따라서도 제한이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항상 다운로드를 받으실 때는 오른쪽에 사용 범위에 대해서 꼭 살펴보시고 다운로드를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인과 나라는 폰트를 들어가게 되면요. 이런 DX라는 회사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문구들이 있습니다. 개인이 비상업적 용도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무료 폰트이다. 즉 개인이 사용하는 데는 괜찮고 비상업적으로만 허용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멀티미디어 제작, 방송, 자막, 영화, CF, CI, BI, 5개 광고 등등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따로 별도의 라이센스를 구입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즉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제 사실 카드 뉴스 정도를 만드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지만, 만약에 CI에 사용을 하거나 상업적인 출판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사용할 경우에는 나도 모르는 새에 저작권을 위반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저작권은 유의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색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색상도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물론 저도 아직까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너무나 많은 색상들이 존재하고 이 색상들의 조합을 계속 실험해서 사용해 봐야지만 이거에 대한 감각을 익힐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장 추천드리는 방식은 사실 그냥 구글에 이렇게 컬러 팔레트라고 검색을 하세요. 컬러 팔레트라고 검색을 하면 이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쁜 색상 조합들을 만들어 놓은 게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잘 참고해서 색상을 구현만 하셔도 좋은 색상 배합을 만드실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그 서점에 가시면은 배색 아이디어라는 이런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요새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책들 중에 하나를 구매를 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 책이 좋은 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저도 사용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맞는 컬러를 사용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사용자를 파악해서 그 상황에 맞는 디자인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컬러 또한 이런 상황에 맞는 컬러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카드 뉴스가 있어요. 되게 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약간 초록색과 예쁜 파란색을 사용해서 디자인을 진행을 했어요. 사실 저라면은 여기에 오히려 빨간색의 컬러를 사용을 하거나 좀 더 강렬한 폰트를 사용을 해서 더 이 살 권리를 쟁취하자는 메시지를 더 강하게 주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예시로, 이제 사실 안타깝게 이제 사망하신 분에 대한 이 추모와 위로의 내용을 가진 카드 뉴스이잖아요. 근데 노란색을 사용을 했고 폰트를 굉장히 크게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미지에도 약간 세피아 톤의 컬러로 구성을 했는데, 오히려 좀 더 이 추모의 느낌을 낸다라면은 더 색깔을 죽이고, 그 다음에 폰트 자체도 굉장히 좀 소극적으로 사용을 해서 되게 작게 말하는 듯한 그런 이미지를 연출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컬러를 볼 때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 계열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무채색 계열, 난색 계열, 그리고 한색 계열. 무채색 계열은 말 그대로 이제 흰색부터 해서 회색, 검은색, 약간 이런 컬러들, 채도가 없는 컬러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난색 계열은 상대적으로 좀 따뜻한 컬러, 즉 노란색이나 이런 빨간색과 같은 좀 밝은 컬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색계는 차가운 컬러죠. 약간 물과 얼음과 같은 그런 파란색 혹은 녹색, 이런 컬러들을 한색 계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약간 예를 들어서 계절에 관련된 카드 뉴스를 제작한다라고 했을 때 좀 더 봄에 가까운 컬러를 선정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약간 좀 벚꽃과 관련되어 있는, 저는 오른쪽과 같은 게 좀 더 봄과 관련되어 있는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할로윈을 선택을 한다 그러면은 노란색처럼 밝고 발랄한 이미지도 좋지만, 할로윈은 좀 더 어둡거나 좀 무서운 그런 이미지를 연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검은색이라든지 보라색은 약간 좀 죽음을 상징하는 그런 색깔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화라든지 분위기에 맞는 컬러를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작업해서 제가 예시로 보여드렸던 써니 같은 경우의 카드 뉴스도 빨간색을 사용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그 써니에 대한 아이덴티티 컬러이지, 만약에 어떤 행사에 대해서 디자인을 진행하신다라고 한다면은 꼭 빨간색을 사용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 빨간색은 나중에 로고와 함께 맨 마지막 페이지만 장식을 하셔도 되고, 나머지는 상황에 맞게끔 컬러를 선택하셔서 디자인을 진행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이제 사진도 어떤 사진을 선택을 하느냐, 어떤 일러스트를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느낌들을 확연히 다르게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서울 밤길 어디까지 걸어봤니? 되게 밤에 고요하고 적막한 이런 느낌을 낸다라고 했을 때 이런 야경들의 이미지 예쁜 거를 잘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일러스트 같은 걸 사용하실 때에도 감기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다루게 된다면 감기와 어울리는 듯한 좋은 이미지들을 잘 찾아서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미지를 가장 좋게 사용하는 방법은 사실 좋은 이미지를 고르는 거는 사실 구매를 해서 사용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래서 셔터스톡이라든지 이런 스톡 이미지 사이트들에서 결제를 하셔서 사용하는 게 사실 저는 가장 좋은 이미지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직접 촬영하시는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러면 공짜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이미지들 없냐라고 여쭤보시면 구글 같은 데서 검색을 하실 때도 웬만하면은 거의 다 저작권이 있다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 구글 이미지를 검색하실 때 이 오른쪽에 도구 쪽을 클릭을 하시면요, 사이즈나 색상에 따라서 검색을 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상업적 용도나 비상업적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것들, 그래서 좀 라이센스를 좀 피할 수 있는 이미지들을 별도로 필터링해서 검색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미지들을 골라서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은 이제 그냥 네이버에 무료 사진을 검색을 하시면은 이 게티 이미지 뱅크 같은 무료 이미지 사이트들이 있어요. 이런 사이트들에 들어가셔서 이미지들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추천을 드립니다. 단 마찬가지로 아까 폰트와 마찬가지로 얘도 라이센스가 되게 더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라이센스에 대한 부분들은 잘 읽어보시고 이 이미지를 다운로드를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예시로 이거를 보게 되면은 대부분에는 허용이 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CI, BI로 만약에 사용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저작권을 위배한 케이스가 되겠죠. 물론 이미지는 뭐 CI, BI에 많이 들어가진 않지만 일러스트 같은 경우에는 종종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을 꼭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대신에 무료 콘텐츠를 사용하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이미지들을 적절히 구하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유료 이미지를 구매해야 되는 상황들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네, 다음은 그래픽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런 예시를 볼게요. 이 그래픽을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이 카드 뉴스를 만들었을 때 10페이지면은 이 10페이지 전반에 대한 통일성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픽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이미지도 되게 노란색 컬러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기울기를 줘가지고 텍스트를 표현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픽을 사용을 해가지고 좀 통일성 있게 구성을 했죠. 물론 조금 복잡한 감이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그래픽을 사용할 때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심플 is the best, 즉 가장 심플한 게 가장 좋은 거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디자인은 사실 옛날에는 이제 어떤 것들을 더 꾸미고 예쁘게 만들어야지 좋을까를 고민을 많이 했다라면은 요즘 최신 디자인의 트렌드는 이제 더하기가 아닌 빼기다. 사실 이 이야기도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이기는 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디자인을 구성함에 있어서 이유가 없는 꾸밈 요소가 있다라면은 가급적 많이 덜어내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카드 뉴스 같은 경우에 외곽에 테두리를 이렇게 둘렀죠. 그래서 이런 테두리를 두름으로써 오히려 텍스트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더 한정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숫자 2번을 더 키웠어요. 그럼 2번을 강조하고 싶었는지는 모르겠지만 2번을 더 키웠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구성을 한다라면은 오히려 더 간결하게 겉에 있는 박스는 없애고 글자를 조금 더 잘 보이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순서대로 깔끔하게 읽히게끔 만들고 이미지와 이 컬러 감도 통일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라인을 배치한 것도 사실 없어도 되는 부분 중에 하나지만 굳이 정보랑 이 제목이 끊어져서 읽히기 위한 어떤 쓰임새가 있는 그래픽 요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디자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다 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셔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요즘에는 핀터레스트라든지
이런 비엔스라든지 많은 디자인 작업물들이 올라오는 포트폴리오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뭐 구글만 검색하지 마시고 이 보여드리는 핀터레스트, 비엔스 이런 데서 많이 검색을 하시고 많이 보셔야지 그만큼 좋은 디자인을 내가 또 가져와서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어떤 디자인이 있는지 모르면 당연히 이 디자인을 내 작업물에 적용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습관적으로 내가 디자인을 한다라면 습관적으로 이런 게시물들을 찾아보고 많이 보시고 그 다음에 트렌드를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은 마치는 것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Q&A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하는데 사전에 굉장히 많은 질문을 주셨어요. 크게는 홍보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뭐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 카드뉴스 구성 방식에 대한 이야기 등등이 있었던 것 같은데 받았던 내용 중에서 대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강의 내용에 포함을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들 중에서 몇 가지만 추려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홍보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사실 이 질문을 받고 나서 저는 고민이 되게 많았었는데 저도 디자이너다 보니까 홍보나 마케팅 쪽으로 사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홍보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가 되게 애매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냥 이야기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당연히 우리가 인스타그램을 사용한다라고 예시를 들었을 때 인스타그램은 어떤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서 상대방한테 혹은 고객한테 이미지를 많이 노출이 될 것인가가 계산이 될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은 너무 반복적으로 보여지다 보면은 이 이미지가 차단이 돼서 보이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실제로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는 키워드 몇 가지는 관심사, 최신성, 관계성 이 부분은 인스타그램에서 발표한 이 알고리즘의 주요 요소 3대 요소이고요. 그 다음에 팔로잉, 방문 빈도, 체류 시간에 대한 부분들은 보조적인 3대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쉽게 찾을 수 있었어요. 그냥 유튜브라든지 그 다음에 뭐 네이버 혹은 구글에 그냥 인스타그램 알고리즘 혹은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뭐 인스타그램 노출 방법 이런 것들을 검색만 하시면은 너무나 많은 자료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혹은 또 제 지식의 한계상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 정보들을 습득하셔가지고 홍보를 하는 방법에 잘 적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카드뉴스계 제작에 적합한 툴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디자이너들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이렇게 세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포토샵, 여러분들이 가장 잘 많이 아시는 프로그램이죠. 그 다음에 일러스트레이터, 그리고 조금 생소할 수 있는 인디자인이라는 프로그램까지 저는 이렇게 세 가지 프로그램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어떤 게 적합한가요? 라고 여쭤보신다면 저는 가장 정답은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다 잘 활용할 수 있어야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이 세 가지의 특징 때문인데요. 첫 번째 포토샵은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방식 중에서 레스터 방식, 즉 픽셀을 활용한 그런 작업 방식을 선택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매끄러운 그 이미지를 구현해야 되기 때문에 사진에 적합한, 즉 사진을 다루기 적합한 툴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경우는 벡터,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사파 같은 걸 만들거나 로고를 만들거나 혹은 아이콘 같은 걸 제작하는데 사용되기에 좀 적합한 그런 툴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인디자인이라는 프로그램은 어떤 레이아웃이라든지 규칙성을 가지고 편집을 할 수 있는 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텍스트를 다루는데 굉장히 유리한 프로그램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재료를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미지를 가지고 온다. 그러면 이미지를 보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합성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다음에 그 PNG 파일로 내보내기 할 때 배경을 제거를 하기도 하고요. 이런 이미지를 만들 때는 포토샵을 활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일러스트를 그리거나 혹은 인포그래픽적인 부분들을 만들거나 아이콘을 만들거나 할 경우에는 일러스트에서 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재료들을 가지고
편집을 하는 게 인디자인이죠. 그래서 인디자인은 좀 장점이 여러 가지의 페이지가 있을 때 이 페이지들을 한 번에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텍스트도 마찬가지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여러 페이지를 한 번에 다룰 때는 인디자인이 조금 더 편리한 거죠. 그래서 아마도 전체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이야기는 이렇게 다 한꺼번에 다루는 게 가장 좋고요. 만약에 여건이 안 된다고 하면은 이 포토샵만 가지고도 당연히 카드 뉴스를 만들 수 있고요. 일러스트레이터만 가지고도 당연히 카드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 질문으로 카드 뉴스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조금 어떻게 보면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정말 다양한 매체를 한 번에 병행해서 홍보를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카드뉴스라는 매체는 이미 너무 많이 나와 있고 한계성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카드뉴스뿐만이 아니라 온라인 뉴스, 뭐 웹 매거진, 혹은 유튜브 영상, 혹은 뭐 이제 인쇄 매체들까지 다양한 매체들을 병행을 해서 홍보를 좀 더 공격적으로 전략을 해야지 좋은 효과들을 더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질문과 조금 연결되는 것 같은데 카드뉴스를 대체할 새로운 방식이 뭐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네, 이거에 대한 연구도 반드시 필요하겠죠. 카드뉴스를 어떻게 하면 대체를 해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이 보급화되면서 카드뉴스라는 매체가 태어났듯이 앞으로 이제 개발이 될 그런 디바이스들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은 웨어러블에 적합한 어떤 그 매체들이 또 나올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시로 포스터 같은 경우도 이래요. 링크를 제가 걸어놨는데 네, 보시면 요즘에는 포스터의 경우에도 단순히 정적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다음과 같이 움직이는 포스터로 많이 제작을 하고 있어요. 이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지면을 활용해서 홍보를 진행했던 정적일 수밖에 없는 수단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넘어갔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만히 있는 것보다 좀 더 경쟁력 있는 거는 사람들한테 더 돋보이게 만들어야 되니까 움직이게 포스터를 제작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카드뉴스 같은 경우도 동영상의 형태로 제작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음성과 함께 배경음악과 함께 혹은 일러스트가 들어갔는데 일러스트가 조금씩 움직인다라든지 이런 카드뉴스의 제작 방식도 고려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GIF 이미지가 제대로 SNS에서 구현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조금 살펴보다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적합하게 바뀌게 된다면 이제 GIF로 움직이는 그런 카드뉴스를 제작해보는 방법도 한 가지 대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질문 사항들은 아마도 이제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금 이해가 됐으실 거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질문과 답변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만약에 조금 부족한 경우에는 저의 이메일 주소를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kut123@naver.com으로 별도로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